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지역사회의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 있다의 윤상고입니다. 제12대 제주도의회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지난 31일부로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주도정과 도교육청 등의 행정 전반을 검사 감독하고 또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 논의, 내년도를 위한 책임까지 하게 되는 일정이었는데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빗대어서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총평하는 자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모시고 오늘 시간이 된다면 현안 이슈가 되고 있는 4.3 평화재단 관련 이야기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박원철 전 제주도의회 의원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경용 전 제주도의회 의원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분 모시고 사실 의정활동의 선배님들 모시고 이제 후배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됐습니다. 다소 부담스럽네요. 네. 아니, 첫 행정사무감사는 사실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정신없이 지나갔던 면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올해 행정사무감사 두 분 보신 소감, 총평 한번 여쭤보고서 시작을 하도록 하죠. 박원철 의원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말씀 주셨던 대로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만큼 무게감도 있고 책임감이 뒤따르는 그런 도민을 대표해서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도민들의 시선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도 보아지고요. 사실 보면 9월부터 도정질의, 10월 행정사무감사, 11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즉 의회의 시간이라고들 많이 합니다. 그만큼 도민들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내년 살림살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1년 동안의 도정은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도민들께 좀 알려내고 도민들에게 좀 희망이 있는 제주도정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려내고 또한 지적할 건 지적하고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밀월 기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제는 도의원들이 제 역량을 발휘할 시간이 됐었는데 대체로 보면 성과도 있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즉 여기에서 도정에서는 이를테면 신삼고 시대라고 하잖아요.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시대에 서민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데 제주도정의 역할은 뭐였는지, 아니면 도정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의 문제는 없는지, 아니면 그린수소 문제, 상장기업 문제, 아니면 UAM 문제,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도정의 정책 방향들을 도정과 협의도 하고 때로는 따가운 질책도 하면서 좀 제대로 된 도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좀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지점들도 있었다. 좀 그렇게 봐요. 성과도 있으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 아쉬운 부분이 있다가 좀 풀어보도록 하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꽃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국회 국정감사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경용 의원님 총평 한번 들어볼까요? 네. 도의원이 그 의정활동의 꽃이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거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기의 역량과 모든 능력을 다 보여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 어떤 때보다 늘 열심히 하지만 그 어떤 때보다 자료도 수합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도 자료들 정리하고 어떤 질의를 통해서 수사권은 없지만 정말 수사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제주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은 어느 한 측면에서 제주도정이 너무 잘해서 지적할 게 없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한 면에서는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어떤 노력이 좀 부재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몇몇 분들 그 도의원들은 정말 열심히 집요하게 정말 그 추적을 잘해서 그리고 정리도 잘하고 질의 과정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결국은 시정료까지 받아내는 결과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앞으로 더 나아지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진짜 이제 실력이 발휘되는 시간들이 됐으니까요. 작년에 한번 연습을 했다면 올해 그리고 내년엔 좀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아마 선배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실 두 분이 이미 그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차례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저희가 모시면서도 여러 가지 들어갈 이야기가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두 분 보시기에 올해 눈에 띄는 상임위는 좀 어디가 있었습니까? 의회 지금 운영위원회를 빼고요. 교육상임위까지 포함하면 6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아마도 의회에선 아마 자평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각각의 상임위마다 뭐
좀 핵심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까도 좀 아쉽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 이를테면 언론에서 봤을 때 매일 언론의 뉴스가 차고 넘쳐서 예. 아 정말 도의회가 일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비춰지고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사실 뭐 이런 자화자찬 같습니다만은 저희 의정 활동할 때는 의원실 내에 간이 침대에도 갖다 놓으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의원님들이 계셨었거든요. 그런 면에 좀 아쉬웠다는 부분이 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고 그럼에도 눈에 띄는 상임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얼마 전에 봤더니 해당 과장이 파면됐더라고요. 이런 게 보면 서귀포의원 얘기하시는 거군요. 네네네. 예. 그 복지안전위원회의 의원님들 나름대로 정말 저는 최우수 상임위로 꼽아도 손색이 없다. 정말 집요하게 아까 이경영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예. 파고들고 증인 일부러 그 분들 가서 현장 방문도 하고 그 내용도 파악하고 감사위원회 불러서 뭐 계속 문제 제기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중에서도 정말 노력하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예. 도민들이 좀 지켜볼 만하구나 그렇게 좀 저는 이번에 그렇게 봤어요. 다른 상임위도 다음엔 그 정도 해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랬으면 좋겠죠. 예. 도정이 바짝바짝 긴장해야죠. 이게 견제의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의회이기 때문에 아마 그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이경용 의원님은 어떤 상임위 좀 눈여겨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뭐 어떤 상임위가 되게 특출나게 돋보였다 이걸 떠나서 예. 그 어떤 의원들이 본인이 열심히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자기 자신을 모두 노출시킬 수 있고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걸 도민한테 알리고 예. 또 그를 통해서 제주도정의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한 문제점 또 개선점을 이렇게 해주는 예. 그 의원들 개개인의 역할에 역점을 둬서 그분들을 좀 칭찬하고 싶어요. 어떤 상임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상임위에서 어떤 그 자문위원들이 어떤 그 자료를 가지고 그냥 그 정도 선에서 그쳐버리는 그렇게 되면은 그건 그 의원이 그 어떤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건 나름대로 그것도 열심히 하는 거지만 더 나아가서 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내가 이 정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 근데 지역적인 문제를 떠나서 자기 지역의 문제를 떠나서 제주도 전체에 대한 정책 방향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개개인 의원들의 역량이 저는 몇 분 좀 돋보였다 이렇게 예. 칭찬하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다 나온 이야기를 다 해보면 좋겠지만은 워낙에 나온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좀 찝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용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번에도 질문에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대부분이 문제 지적이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의 좀 생각 좀 여쭤보도록 할까요? 짧게 말씀드리면 2006년 7월이죠. 우리 특별자치도구 본격 출범하면서 행정의 효율성만 강조한 나머지 행정의 예. 책임성이라든지 자율성이라든지 접근성이 많이 후퇴됐다는 지적들은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민선 5기부터 6기, 7기를 거치면서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대두가 됐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현 도정의 핵심 공약이죠. 아마 15억 용역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물론 있었지만 예. 의회에서 과연 이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한가에 대한 대안 중심의 노력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좀 아쉬웠던 부분이다. 그 부분을 의회에서 잘 짚어냈느냐. 네네. 행정체제 개편 용역과 관련돼서 내용과 관련돼서 용역비를 어떻게 집행했고 어떻게 보면 행정학 아니면 재정과 관련돼서 예. 이런 문제점들을 짚어낸 것까지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러면 행정체제 개편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민선 8기 도정은 이 행정체제 개편 용역을 다시 또 다음 도정에서 꺼내지 않도록 이번에 완성형이 돼가는 네네. 그래서 좀 종지부를 찢는 대안적 성격의 지적도 좀 아울러서 했으면 좋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문제점을 잘 짚어낸 부분들이 있었는데 대안 제시까지는 가지는 못했다라는 저는 그렇게 봐요. 총평이시네요. 네, 뭐 물론 이제 의장께서 오죽했으면 행정체제 비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도정이 의회와 필연적으로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행정체제 개편. 그러면 의회와의 교감이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의회와의 교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정이 일방통행식 행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은 의회와의 이게 두 개의 수레바퀴가 아니라 예. 하나의 공동의 목표를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 부분 때문일까요? 이거 하나만 더 여쭙고 이제 이경영 의원한테 가도록 하죠. 도지사의 소속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고 지금 도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보면 대부분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시거든요.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비슷한 생각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아니라
도의원들도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는 표현이 될까요? 바로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이를테면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도의회 의원님들 다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왜 이런 파열음이 나는가에 대해서 서로가 반성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통 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세하게 와서 의장께도 와서 보고를 하고 해당 상임위 사전에 용역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이것도 문제로만 지적되다가 끝나버리면 다시는 행정체제 개편이라고 얘기를 꺼내면 도민들이 혼란에 빠질 뿐더러 도민이 이제 그만해라 할 수준까지 가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한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도정과 의정이 좀 함께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사실 좀 피로감이 있긴 하죠. 오랜 시간 논의가 돼 오다 보니까. 이경용 의원님 평가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된 때가 2014년이었거든요. 14년부터 제가 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용역을 그만두고 종집을 찍어라, 종집을 찍어라 해서 그래서 한 9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방송을 위해서 이제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2017년도에 도지사가 제발 공무원들 용역을 좀 그만하고 좀 실행성에 옮기라는 지시도 있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 동안 또 계속 용역을 하고 있죠.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용역이 비슷비슷해요. 용역도 비슷비슷해서 유사한 용역을 계속적으로 여기하다 보면 행정학 용어는 동아리들 다 동원됐어요. 결국은 뭐냐면 책임 회피성 용역이 아닌가. 이게 용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자가 용역을 맡기는 게 아니라 결국은 책임 회피성 용역으로 갈 수 있는 그 단점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답이 정해져 있다. 용역에 대한 답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짜맞추기식 용역으로 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서 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지적들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지방자치학회다 용역을 맡겼는데 그 산업 연관 효과 분석 같은 경우에 경제 유발 효과하고 이제 부가가치 유발 효과 두 개를 해서 1226억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생산 유발 효과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852억의 어떤 효과밖에 없는 거를 1226억의 효과가 난다라고 뻥튀기 용역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 지적이 하나 있었고요. 또 관련자 자료도 불투명 공개했고 또 발표시마다 내용이 달라져요. 누가 지적을 하게 되면 용역이라는 게 어떤 대한민국의 유수한 전문가들이 그 행정학 또는 행정체제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라는 분들이 용역을 해서 그 많은 돈을 들이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왔다 갔다 이제 이 발표시마다 달라지는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 용역비를 선지급해서 지침에는 70% 정도 지침하게 허용되어 있지만 아무런 공정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선급금으로 70% 준다는 것은 우리 제주도정의 마인드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도 그 있고요. 부분은 이제 한권 의원이 지적했던 내용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가장 우리 박원철 전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제주도정이 제대로 이 용역에 대해서 용역을 줬으면 컨트롤 타워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맡겨서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좀 시기만 보자고 하는 게 아닌지 그런 또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 용역에 대한 문제 의식은 아마 비슷하게들 갖고 계신 것 같고 또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금 박원철 의원님은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부분은 했다. 다만 대안 제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족한 것 같다라는 아까 인식을 보이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대안이라는 게 거의 의원들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달라서 도의의 입장을 분명하게 나올 수는 없지만 저희 때 했던 대안이나 우리 박원철 의원님이 그때 당시 했던 대안이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대안이라는 게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초자치 부활을 할 거냐 아니면 기초자치 부활이 당장이 어렵다면 우리 행정시장 직선제를 먼저 해서 과도기조로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할 거냐. 그리고 제주 도 전체를 몇 개 구역으로 할 거냐. 4개 구역이냐, 3개 구역이냐, 2개 구역. 이미 용역이 다 진행되어 왔던 부분을 이것을 어느 정도 이제 정리하는 단계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 단계인데 그것들도 우리 제주도의의 기본적인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든 완벽한 제도는 없지만 거기에 어느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는 그런 단계는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 아까 그 박원철 의원님 얘기해 주셨던 게 보건복지위원회 그 서귀포 의료원 감사였었는데 이 경찰 고발까지 갖고 이제 파면까지도 최근에 네네. 됐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현지용 의원이 가장 이 부분을 좀 많이 짚어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의회의 존재 이유라고 할까요? 그렇죠. 의회의 존재 이유도 확실하게 한번 보여줬던 사례인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서귀포 의료원이 서귀포 지역의 거점 의료 기관으로 성장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 의회였고 도의 의지였거든요. 예, 예. 그런 무게감이나 어떻게 보면 책임감, 그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었다는 것을 이번에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보아지고요. 물론 이제 현지용 의원 그리고 그 전에 김대진 부의장께서도 감사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직을 걸 정도로 제대로 감사해라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예, 예. 이 치부가 드러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정말 굉장히 안타깝죠. 한마디로. 의회 역할을 충실히 했었다라는 것과 덧붙여서 이번 기회에 서귀포 의료는 제 기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를테면 의사 채용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 약제과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진료과 의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심의도 거치지 않고 뭐 약을 주문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게 정말 도민들께 정말 부끄러워요. 근데 그 원장은 또 이번에 재임됐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환골탈퇴해야 돼요. 예. 전 그래서 의회도 나름대로 역할을 했지만 이 기회에 정말 도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면할 길이 없고 제주의료원은 정말 자성하고 반성하고 예. 정말 서귀포 시민들께 사과도 하고 제주도민들께 사과는 해야 되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정말 반성해서 거점 의료기관은 정말 거듭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경영 의원님께 좀 여쭤보자면 사실 지역구니까 서귀포시잖아요. 더 잘 알죠. 예. 아니 그리고 제 기억에 서귀포 의료원 문제가 이번 건에 이제 마약류 관리와 관련된 문제가 좀 컸는데 예전부터 관리 문제는 좀 많이 지적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왜 이렇게 계속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바뀔까요? 그러게요. 저도 참 지역이 서귀포라서 예. 좀 난감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까발리기에는 상당히 어렵지만 예, 그래도 이것을 우리 도민들이 알아서 알 예.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야 이렇게도 방만하게 운영되고 관리 감독이 안 됐던가? 의사가 아닌 약제과장이 의학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코드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것이 개인적인 그 신분에서 코드가 양산돼서 약품을 구입하고 정직인 상태에서도 약품이 구입이 되는 상태 그리고 백신이 60개 구입을 한 상태에서 3개만 사용되고 나머지를 폐기하는 상태 그다음에 약제과장 방으로 주사액이 들어가는 상태 예, 예. 이것들이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그동안 방관한 그 의료원장 또 의료원의 행정체계 예. 이것도 문제이고요. 또 관리감독기관이 제주도에서 이거 감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감독을 하는 제주도정에서 그동안 이거를 전혀 몰랐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일 수 있어서 예. 이게 가능했다는 이 시스템 자체를 앞으로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똑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첨언을 좀 하면 예. 이게 원장이라는 자리는 행정력, 정치력도 필요한 자리거든요. 그런데 제주의료원이라는 게 꼭 의사분들만 가도록 돼 있는 것들에서부터 시작을 예. 해서 도정에서 이번 저는 이거 관리이사라도 파견을 해서 이걸 완전히 좀 새롭게 예, 예. 최소한 행정 체계를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전문직이라고 해서 가서 그분을 보내서 관리 감독 체계를 하도록 해놨더니 도정에서 매일 가서 그 약 하나 사는데 아니면 어떻게 보면 갑질한다고 할 거예요. 이게 진료하는데 약제심의위원회에 이를테면 도정에서 파견을 했다 그러면 이거 갑질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아마도 할 거예요. 지네가 잘 알아서 한다고. 근데 이게 쌓였던 문제가 골맞던 문제가 터진 예. 거거든요. 서귀포 그러니까 의료원이. 예. 이번에는 정말 도정에서도 어떻게 관리 감독 방안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두 분이 꼽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성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적이 안 됐다면은 이거는 계속 모르고 지나갔을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해임 결의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징계심사위를 열어서 강등시켜서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이러니까 또 이제 뭐 정직 몇 개월로 낮추고 손방망이 처벌하고 예, 예. 이렇게 해서 지네끼리 이렇게 해왔던 게 이제 드러난 건데 정말 좀 반성해야 합니다. 예.
자, 얘기 좀 넘겨볼까요? 이번에는 그 예산 사용, 이건 예산을 갖다 감시하는 것도 도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예산 사용에 대한 지적이 좀 일부 있었는데 너무 과도하게 투입이 됐거나 이것도 서귀포 쪽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산을 임의로 준용한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그 의원님 좀 견해 좀 여쭤보고 예,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이것도 이제 서귀포인데요. 예. 참 제가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 김경미 의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서귀포 의원이 지적했으면 더 좋았었는데 제주시에 있는 김경미 의원이 정말 좋은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낙찰 차액 예산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공사를 줘서 낙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사를 하고 난 나머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은 불용 처리를 해서 다음에 쓸 수 있도록 넘긴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용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도지사의 권한에 의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전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부서장의 권한으로 해서 변경을 하는데 앞에 있는 절차는 안 하고 가장 간단하게 유용 가능성이 제일 높은 변경의 절차를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부서장의 권한에 따라서 내역서에 미반영됐다든가 그다음 설계 변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반영토록 하고 예산이 실질적으로 가지 말아야 될 부분이 지나치게 나간 부분 또 일부는 행사성 경비로 나가는데 그 행사성 경비가 사무실 직원 식대비로 나갔다든가 이건 상당히 심각하고 그게 참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낙찰 차익이 생겼는데 이게 이제 목적이 뚜렷한 그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직원들 식사비로 썼다는 겁니까?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아서 보니까 2021년도까지는 서귀포시 전체에서 낙찰 차익을 받던 한 100억 정도였고 작년도 보니까 한 220억 정도 됐다. 이런 건 뭐냐면 사업 단위가 굉장히 많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모아 보니까 금액이 큰 건데 부서별로 예산을 하게 되면 이제 공개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 차익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일부는 뭐 이 건설 예산 같은 경우는 아마 낙찰률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비용들은 함부로 전용이나 못 하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이듬해 불용 예산 처리도 하고 그럴 건데 아까 같은 경우 이제 금액이 소액인 경우들은 뭐 부서장이 이게 이를테면 변경이라고 하는 재량 행위로 할 수 있도록 관행처럼 놔뒀다라는 부분들이죠. 근데 모아놓고 보니까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부분 이걸 예산 지침을 마련한다든지 정확히 해서 집행하도록 해라. 이건 적절한 지적이라고 봐가지고요. 도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우리 직원들 되게 고생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부서장 재량행위, 변경행위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회식비로라도 쓰고 이게 법률적으로 위배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유념해라. 이게 모아놓고 보니까 이게 200억 이게 예산이 점점 불어날 테니까 작년 한 해 보니까 220억 이게 올해는 또 얼마 생겨날지 모르죠. 그럼 올해부터라도 제대로 된 어떤 그 예산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변경하는 절차를 투명하게 해라. 이정우 시장께서도 이 부분 한번 살펴봐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했던 것들도 저는 이번 행감에서 드러난 아주 큰 성과라고 저는 봐요. 식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낙찰 예산 잔액을 쓰는 건 아니고 그 일부 그중에 남아 있으니까 부서장이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마 식사비는 지출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보기에는 그것도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세출 예산 변경서하고 사업 집행 계획서를 통해서 예산부서에다가 넘겨줘서 예산부서의 승인을 받고 이것을 하는 통제 절차가 있는데 이런 통제 절차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주 올바른 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김경미 의원이 이 부분 지적했는데 보건복지위원회잖아요. 이 공사와 관련된 낙찰 이런 것도 지적이 서로 간에 좀 펼쳐져 정책 질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시장을 상대로 정책 질의를 하게 되고 모든 자기 소관 상임 부서를 떠난 모든 정책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것은 공통 자료 제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귀포시나 제주시를 상대로 해서는 도정과 관련돼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공통 자료를 하지만 시 양행정시를 사례로 할 때는 공통적으로 예산을 이를테면 뭐 공사 아니면 또 물품 구입, 뭐 용역 이 세 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자료 요구를 하거든요. 그걸 분석을 해보면 그런 사례들이 드러나는 거죠.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굉장히 폭넓게 하는 모양이네요. 자, 혹시 그러면 지금 뭐 중요한 거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외에 두 분께서 관심 있게 봤던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사안들이 좀 있으셨습니까? 혹시
이경림 저는 의원님. 우선 이제 두 가지 정도인데 이게 재밌음 제가 매일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재밌음 건물에서 제주 아트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예. 여기는 이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 차원에서 국비 50% 이제 지방비 50%가 매칭돼서 약 60억 원의 돈이 들어가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재밌음이 상당히 문제 있는 사업이라고 의원 시절에 지적을 했는데도 네네. 불구하고 그러면 더 관리 감독을 하고 문제가 없게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여기에 그 문체부에다가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겠다고 교부 신청을 하니까 문체부에서 거부를 했어요. 거부 사유가 뭐냐 그랬더니 건물의 소유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여야 되는데 이게 제주문화예술재단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예산에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담당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안 하는 단계에서 문체부에다 교부 신청을 했던 것이죠. 잘못하게 되면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렵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서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예. 또 우리 지역구에 있는 임정은 의원님이 또 수소트램의 그 경제성 논란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수소트램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이번에 쭉 찾아보니까 외국에서 유럽에서는 효용성이 다 입증된 교통수단이에요. 결국 일반 도로에 택시하고 버스하고 트램이 동시에 운행이 되는 예. 그러면서 정말 수소트램 같은 경우는 친환경적이고 효용성도 높고 이런 거고 또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가 서울, 경기, 인천, 그다음에 대전, 부산 등 각 도로 이걸 이제 실시를 하려고 이제 계획 중에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4,391억 원. 경제성 문제잖아요. 이 4,392억 원을 투입을 해서 11.7km 구간을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이냐. 예. 그다음에 또 이 비용 편입 분석에서 이제 BC 분석이라고 하는데 베니피트하고 코스트 비용 편입 분석이라고 하는데 1.0이 나와야 수익성이 있는 건데 0.7로 나와 있어서 종전에 이 정도 0.1 정도 나왔을 때도 안 했던 사업을 0.77로 지금 시간이 흘러서 다운됐는데 여기서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또 이 경제성 사업 관련돼서 그 우리 지금 이제 해태동산의 경사도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것을 그 어떻게 경사도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했더니 제주도청의 담당 국장의 답변이 고가도로를 설치해서라도 경사각을 낮추겠다 했는데 그러면 고가도로 설치하는 비용은 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결국 제주도의 모든 지방 재정비로 다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냐. 버스 준공영제로 인해서 좀 수익도 지금 안 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마이너스, 여기에 마이너스 되면 이 도민이 과연 어떻게 이걸 감당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 훌륭한 지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적절하게 잘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박원철 의원님은 좀 관심 있게 지켜봤던 사안들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사산평화재단과 관련돼서 의회의 역할도 좀 아쉬웠고 도정이 좀 소통 부족 사례를 꼭 좀 말씀드리고 좀 싶어요. 잠깐만요. 4.3 평화재단은 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나왔던 문제 이슈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4.3 평화재단과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적은 좀 몇 차례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내용적으로 좀 깊이가 좀 아쉬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4.3 평화재단 같은 경우는 아마 도민들 그리고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에서 정말 왜 우리가 4.3 평화재단을 설치해야 되는가, 4.3 특별법을 왜 제정해야 되고 진상보고서를 왜 채택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말 제주도정이 제주도민들이 정말 수범적 사례, 거버넌스 사례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그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봤더니 사성 관련 단체라든지 아니면 전문기관에서 같이 소통을 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그런 경우는 그렇지는 않았었고 아마 도에서 공개평가원에 컨설팅을 의뢰를 했더라고요. 의뢰를 해서 재단 이사장 관계 아니면 조직 관계 아니면 연구 관계를 이렇게 했던데 저는 굉장히 아쉬웠다. 자, 의원님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마 컨설팅 문제가 좀 거론이 됐을 것이고 그다음에 4.3 평화재단의 구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뒤에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잠시 뒤에 좀 얘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너무 괜찮아요. 평화재단 말고는 그럼 다른 것들은 혹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행정시의 문제인데 제주시 행정시의 문제였는데요. 들불축제 예산이 19억 편성을 했더라고요. 편성을 했는데 들불축제를 내년에 준비해로 삼겠다 시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25년간 이어져 온 우리 축제를 단순간에 이렇게 없앨 것인가? 그러면 원탁회의를 해놓고 원탁회의 결과를 운영위의 결과로 대체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정이 이렇게 허술한가? 시정이 내년엔 준비를 하겠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산까지 편성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들불축제를 여러 차례 도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으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없이 이제 내년은 준비해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뭐 2억 용역을 거기와 관련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축제가 가장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굉장히 우리 시정이나 도정의 예.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는데 굉장히 이런 것들은 시정이 준비 없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아쉬웠고 이거 고태민 의원이 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지역구인 고태민 의원께서도 지적을 많이 했었고 예.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원들 전체가 왜 그러면 이렇게 준비 없는 행정을 하냐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했었는데 시정이 저는 이것들도 굉장히 아쉬운 점이었다. 예. 의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지적을 좀 해서 예. 저긴 굉장히 도민들이 예산 투자도 굉장히 많이 된 지역이잖아요. 예. 그리고 굉장히 지금 인프라가 굉장히 깔려 있고 저럼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없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아쉬워요. 예. 의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네네. 두 분이 피가 끓어오르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지적들을 해보셨고 그다음에 이 감사를 하는 이유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끌어내서 방향을 바꾸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항상 제 기억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은 그 질문을 하고 답변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생각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고 이번에 그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그 대처는 좀 어땠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답변들이 오갔는데. 글쎄요, 저희들이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 어떤 얘기들이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얘기들이 됐었는지는 제가 좀 알 길은 없고요. 저희 경험으로 비춰보면 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는 도정에서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합니다. 많이 예. 해서 관련 회의도 진행을 하고 이 기회에 제주의 핵심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언론의 주목도 도민들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설명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라 이렇게도 예. 회의를 하는데 늘 있어 왔지만 뭐 자료 부실의 문제였다 언론에서 지적하는 거 보면 뭐 오전에 질의를 끝내더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아쉬웠죠. 예. 자료 부실 문제라고 하면 의회가 그 자료에 대해서 제출받을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자료 제출 요구를 해야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도정이 자료를 감추려고 하거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좀 도정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회가 더 노력했어야 되지 않았나.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 도정의 답변들은 보면 대체로 평이했다. 원론적인. 원론적인 이렇게 쉬웠다. 뭐 저렇게 그렇게 봐요. 아 그래요? 결국은 좀 의외의 이를테면 아쉬움을 좀 농담 토로하시네요. 좀 섞으면 저희 경험으로 봤을 때 지사 출석 요구하고 감사 파행되고 예. 이를테면 국장이 이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면 답변대로 나오시라고 쉽게 얘기하면 앉았다 일어섰다 시키는 건데 그렇게 해서 긴장도를 높여가고 예. 그런 모습들은 저희들이 있을 땐 그렇게도 좀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이번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지 않았었다는 게 예. 언론에서 보면 불꽃 공방이 예고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었지만 정작 나는 건 별로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표현하고 이번에 계시더라고요. 좀 굉장히 아쉬웠던 모양입니다. 다음번에 좀 더 잘해달라는 목소리로 아마 들으실 것 같고 이경영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행정부에서는 또 이제 그 나름대로의 답변을 준비하고 관련된 답변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정말 공무원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준비를 해요. 예. 그래서 의원별로 그 성향을 파악하죠. 그래서 이 의원은 얼렁뚱땅해서는 안 되겠다. 이 의원이 질의사항이 뭘까? 예상 질문을 예상 질의서 보내달라고 예상 질의서를 가지고 본인이 네. 원하는 답변을 이제 제출하려고 노력을 하게 해서 그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사실 행정사무감사거든요. 예. 뭐 잡아족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건데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예. 그렇게 되는데 그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미리 의원들이 그 자문위원들이 써준 그 자료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가 파고들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하고 예. 그 자료를 보면서 본인 나름대로 이걸 파고기 들게 되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 것 같은 것을 예. 자기가 써서 자기가 요청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 집행부가 그 자료를 내놓거든요. 예. 미리 우리 자료가 있습니다.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긴장하게 하고 자료를 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의원분 몇 분들 그런 분들은 상당히 좀 박수를 치고 싶고 예.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자문위원이 쓴 자료에 대해서 그 읽기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되면은 예.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안 되고 결과적으로 그 행정사무가 잘 돼서 개선이 돼서 결국 도민들이 나아지지 않은 쪽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노력을 해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분들은 박수를 치고 싶다. 예. 뭐 그렇기도 했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계속해야 지속적으로 하면 나중에 정말 자료를 어떤 기관 같은 경우는 뭐 리어커에 싣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다 내놔라 막 예, 이렇게 예. 하면 오전에 질의하고 네. 오전에 질의하고 이제 질의가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면 예. 오후에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오후까지 가져오라. 예. 그다음에 그 방송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서 내가 행정사무 감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예. 이 자료를 다시 가져오라면 다음 또 다른 부서에서도 또 질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노력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야기 쭉 풀어봤고요. 이번에 그 임시회 기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가 치러진 것이고 그 이후에도 의회발 뉴스들이 꽤 있었습니다. 일단 짧게라도 하나 좀 짚어보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내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동의안이 지금 제출이 됐지 않습니까? 세수 부족 문제가 얘기가 나오고 지방교부금이 줄어들 것이다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제주도는 지금 그렇다고 이 살림살이를 줄이기는 쉽지 않으니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 2,400억 원 정도 이거 지방채 발행이 지금 결정이 났고 의회도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만은 두 분도 이제 지방채 관련해서 예전에 많이 다뤄보셨을 텐데 이렇게 지방채를 이렇게 발행했을 경우에 좀 문제가 될 소지 같은 건 없겠습니까? 의원님부터 좀 여쭤볼까요? 저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도 이렇게 논고도 쓰기도 했지만 예. 지방채는 정말 필요하게예요. 그러니까 필요하. 어떤 때 지금 상황에서 지금 국고보조금이 줄고 그다음에 국세가 줄면서 국고보조금이 줄고 또 지방 소득세가 줄어들어서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그다음에 자산을 매각한다든가 아니면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해서 거기에 남아있는 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남아있는 돈이 많지 않고 지난번에 한번 썼죠. 네, 추경 한 번 때. 또 1,600억인가 써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1,400억 정도밖에 없어서 상당히 위험스러운 상황이고 그럼 자산을 매각해서 또 자산을 누가 또 쉽게 사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우리 오영훈 지사가 15% 범위 내에서 약 한 2,400억을 발행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전국 평균이 약 한 7.5% 정도 그리고 서울이 한 22% 행안부 기준이 약 25% 기준 정도인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최대한 아끼면서 예산을 잘 발행해서 예산을 지출하려고 노력은 돋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악이라고 좀 말씀했는데. 필요하긴 한데 동의합니다. 예. 재정을 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재정 총량이 있는데 그만큼 7조 원은 넘겨놨잖아요. 네네. 그만큼 지방채라도 발행하지 않으면 내년도 재정이 어려워졌다는 걸 도정의 고민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어차피 지방채는 한번 발행을 하면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 갚는 시점에 도민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거죠. 이제 도민들께서도 이제 조금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좀 보아집니다만은 국가 재정이 어려워졌구나 하는 걸 이제 몸소 체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제주도가 2017년에 좀 제주도 재정이 넉넉해졌을 때 지방채 제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2018년에 다시 한 3천억 규모로 발행을 했는데 그때 3천억 규모로 발행할 때는 제주도 의회에서도 명확하게 요것에 대해서만 즉 얘기해서 도시계획도로 도시공원 이것은 지금 시급하게 매입을 하지 않으면 이게 일몰 예산으로 걸려서 다시 이게 해제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요거에 한해서만 발행토록 의회가 조건부 동의를 해준 바가 있어요. 근데 지금 2,400억 내년에 발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지역개발공채 400억을 빼면 2,000억인데요. 2,000억 중에 약 한 600억 정도 빼고 나머지 한 1,300억 정도는 드디어 이제는 제주도가
재정 총량이 쓰여질 수 있는 비용으로 발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국가 재정이 뭐 60조 원 올해 덜 거쳤다. 내년도도 같은 수준을 유지할 거다. 그리고 제주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광주와 제주가 지금 경기가 최악이다. 이런 것들을 어차피 이제 도민들께서도 이제 이해가 되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말 국가가 물론 지방 재정이 어려울 때는 확장 재정을 통해야 되는 거고 경기가 활성화될 때는 균형 재정을 통해서 통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이 지방채 발행도 도정에서도 고민이 있었겠지만 제주도 재정이 이만큼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졌구나 하는 것들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질문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많긴 한데 시간 약 한 7, 8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은 이걸로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 이슈인데 4.3 평화재단 그 조례와 관련된 조례 개정을 지금 제주도에서 좀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입법 예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지금 의견을 이제 받고 있는 중인데 뭐 투명성 제고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좀 충돌하는 부분은 재단 이사회의 임명권을 도지사가 갖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에 좀 많이 초점이 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위성에 대한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이어지겠으나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앞으로 이 조례가 의회에도 제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논의를 하고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의회에서도 이미 노하우들이 많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4.3 평화재단이 어떻게 기능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도정에서 이를테면 4.3 관련 기관이라든지 단체들하고 협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도정에서 공기업평가원에다가 컨설팅 의뢰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아마도 이제 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아마 제출될 예정이라고 보아지는데 의회에서 전 잘 다룰 거라고 보아지고요. 이게 꼭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도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이 취지거든요. 그리고 100억 정도에 출연되고 있는데 이게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좀 도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국비로 한 거의 50% 정도는 아마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는 이 유족 복지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이사장이 무슨 어떤 그 상근 체제도 아니고 재단 이사들이 뭐 특별하게 거기서 뭐 고정 급료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재단 이사장도 마찬가지고 재단의 직원들도 사실은 연금도 없어요. 이렇게 진짜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도덕성 하나 가지고 아직까지 4.3 평화재단이 유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주도정은 공익법인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지사께서 임명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4.3 평화재단을 설립하려고 그렇게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들은 이제는 화해와 상생이라는 기조 아래 어떤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4.3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4.3 평화재단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매우 좀 아쉽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관련 기관이나 제주도민들께 어떤 식의 어떤 공론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물론 입법 제고 기간에 거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정말 제대로 좀 봐서 오늘 어떤 단체에서는 그랬더라고요. 이게 지금 도의회에서 상정 보류하라. 뭐 이렇게까지 뭐 얘기를 하고 있던데 아마도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에는 뭐 중재자 역할, 대안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조례 자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잘 다룰 거라고 하시는 걸 보니 좀 반대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정과는. 의원님들이 4.3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알겠습니다. 이경영 의원님 의견 여쭤볼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요. 행정이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게 잘못하게 되면 정치적 구도가 다분히 깔린 계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이사장하고 이사를 제주도지사가 임명한다는 것은 그동안 제주 4.3과 관련되어서 노력해온 것들이 정말 숲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 중요성이 일단 훼손될 여지가 충분히 다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런 차원을 내서 관리감독 강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이미 지금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다 돼 있어요. 제주도의회도 있는 것이고 제주도지사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뭐 감사위원회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측면에서 접근해서 이사장하고 이사회를 임명권을 자기가 가져가겠다 이 부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다분히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
이 부분까지 하게 되면 모든 그 제주도에 있는 그 관련 재단이라든가 이런 데가 전부 도지사가 임명권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출자 출연 기관 중에서는 지금 평화재단만 유일하게 임명권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평화재단도 이제 그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가 있어서 이제 지금 그 중앙에서 이제 저 임명에 해당하는 임명권은 없지만 이제 중앙에서 파견된 인사를 임명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는 것이고, 제주 4.3만큼만은 4.3의 어떤 그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여기서 나름대로 그 4.3과 관련된 그분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그동안의 어떤 행정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잠깐만, 아까 의도 의심하셨는데 어떤 의도입니까? 의도가 있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거꾸로 얘기하면 14개 출저 출연 기관장 중에 사삼평화재단만 도지사 임명권이 없다라는 그 취지 자체가 4.3이 공익법인으로서 기능해야 된다는 뜻이죠. 정치적 외압이 흔들리지 말라라는 취지이기도 하고요. 물론 마지막 승인 절차는 있긴 한데. 또 하나는 이미 도에서 견제를 하려고 하면 충분히 견제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임원추천위원회라고 해서 도지사, 도의회 그리고 재단 이사장 반드시 외부 인사를 2명 추천하도록 돼 있어서 이미 뭐 다 아시잖아요. 임원추천위원회가 재단 이사장을 추천할 수 있다라는 것들 자체가 도에서 이미 그만큼 견제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예요. 근데 지금 조례 개정안을 이렇게 살펴보면 도지사가 임명권을 행사하겠다는 걸 명확히 하고 있어요. 그런 게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앞으로 향후에 현 도지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어떤 다른 성향이 갖고 있는, 안 그래도 지금 4.3 실무위원회라는 중앙위원들이 4.3을 편묘하는 자들이 거기에 포진될 것이다. 지금 명단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정치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 4.3이 진짜 국가폭력으로 얼마나 많은 제주도민들이 희생을 당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사과까지 이끌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까? 그거에 대한 정신을 좀 망각한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휘둘릴 의도가 있다는 좀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우려가 아니면 당연히 흔들립니다. 이게 당연히 흔들립니까? 이게 수익 사업, 이거 개발공사 같은 수익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건데, 지금 우려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좀 입법 예고까지 하면서 강행하려는 것은, 아까 의도를 얘기하셔서 무슨 의도? 어쨌든 뭐 정치적 장악 구도라고. 정치적이요? 정치적으로 어쨌든 뭐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임명을 한 사람이 임명을 받았을 때 그래도 자기 의도와 같은 방향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고, 또 도지사는 선거직 아닙니까? 그 정도만 해도 좀.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인데 뭐 안 하실 거예요. 관련된 얘기가 좀 많이 나올 텐데 지금 이제 그 입법 예고가 들어갔고 관련해서 의견들을 모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좀 많은 토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민간의 영역에서 민간의 영역대로 좀 의견들을 모으되, 제가 두 분께 여쭤본 것은 의회 시간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떻게 좀 다뤄졌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두 분께 좀 여쭤봤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질문도 많았고 관련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의회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끝이 났지만 앞으로 또 많은 또 의견들의,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 이슈 있다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늦은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